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왜 일어났나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미국 연방정부 폐쇄, 즉 셧다운이 10월 한 달 세계 경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셧다운의 사전적 의미는 전원 고장, 사고 같은 이유로 컴퓨터 시스템 작동이 멈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부나 공공사업체 폐쇄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셧다운으로 정부가 월급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돼 치안, 군대 등을 뺀 나머지 기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연방정부 직원 200만 명 가운데 절반이나 일시적으로 해고됐죠. 이 셧다운의 원인은 미국 정치권에서 보수 세력인 공화당과 진보 세력인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싸고 벌인 대립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는 공공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반인을 위해 공공의료보험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 한 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개혁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세금을 20%쯤 더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이 갈등이 난 겁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경기를 회복하려고 양적 완화 등으로 막대한 돈 풀기를 감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16조 7천억 달러란 빚이 생겼고 돈 갚을 날이 다가와 돌려막기식으로 또 빚을 내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이 오바마 케어보다는 빚을 갚는 데 더 쓰이길 원한 겁니다. 다행히 셧다운의 파장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타협하지 않는 싸움이 부른 이 사태를 먼 나라 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예산 확보 문제로 정치적 대립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일시 폐쇄는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타협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네, 오늘은 한뼘경제, 오바마 케어와 그리고 셧다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뒤에 나온 정치 이야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정치 이야기를 했나요?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없는 공공의료 제도를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계획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와 같죠. 미국의 의료제도는 사고가 나면, 병이 나면 치료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치료 방법에 의존해 있다 보니까 의료 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생각에는 이보다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미리미리 검진받고 할 수 있으면은 의료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의료 계획을 실시했고 전 국민에게 낮은 비용으로 이러한 건강검진을 확대시키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적자폭이 16조 7천억 원을 돌파한다는 것은 미국 GDP가 약 15조라고 계산하면 110%가 넘는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재정 건전성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경비가 1조 7천억 원 더 든다는 것은 7천억 달러 더 든다는 것은 공화당으로서는 상당히 호기를 잡은 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재정 건전성을 놓고 보면 2013년 올해에 7,590억 달러의 재정 적자, 그리고 내년에는 5,6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모두 약 3천억엔에서 4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니 재정 건전성이 미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게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돈을 아껴 쓰자는 거죠.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도 안 걸리는데, 그죠?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바마 케어, 예방의학 차원에서 비용을 궁극적으로는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셧다운을 왜 했느냐? 말씀하신 정치적인 어떤 쟁점으로 비화된 것이겠죠. 경제가 정치에 의해서 발목을 잡히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정경이 합치였죠. 같았죠. 지금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말하는 것보다 이 정치가 경제를 잘 표계해서 모든 국민들이 민생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은, 살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갖고 계시면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 또 예전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면 참여하신 분 중 한 분을 추첨해서 도서출판 글로세움에서 나온 우화를 통해 쉽고 재밌게 들려주는 성공의 법칙 스텔라는 어떻게 농장을 구했을까라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이웃하다 자연을 품었다. 서울과 하나가 되는 부천 옥길지구. 힐링과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한 자연 친화적 생태 도시. 9천여 세대 대규모 개발지구의 중심. 10월 첫 분양 LH 부천 옥길지구. 분양문의 1600 창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수종의 생생경제. 제가 밖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한테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집을 사요 말아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셋값 60주째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매매값은 8주 연속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중동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믿기가 어렵지만. 자, 828 대책에 약발이 통했을까요? 부동산 시장 온기가 돌기 전에 지금 뛰어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착한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장인석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석입니다. 네. 집값 바닥 쳤습니까, 이제? 여보세요? 바닥을 치려면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해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새 매매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매매 시장은 뭐 지금 별로 좋지 않고요, 계속. 네. 몇 년째. 반면 이제 전세 시장은 계속 값이 오르고 있죠. 월세는 어떻습니까? 월세도 지금 계속 값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은 전세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전세 쪽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죠. 아직 월세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도 올랐다 그러는데 정말입니까? 저는 그 언론의 그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현장과 언론은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괴리감이 있습니까? 언론이 현장을 가서 보고 보도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직접 현장을 가서 취재하는 기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한민국. 그리고 언론은 매매 시장이 좀 살아나야지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광고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 매매 시장이 좋다고 보는 중개업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일 잘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역 중개업소니까. 그렇게 당연하죠. 예. 매매 부진이 이 전세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부 그렇습니다만은 예.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수급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전세를 주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네. 전세를 찾으려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이죠. 예. 왜 전세 주려는 사람들이 주택 공급은 줄어드는? 예.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요. 예. 주택 공급은 왜냐면 뭐 예. 집주인이 과거에는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어도 네. 그 나중에 시세 차익이 가능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전세로 갖고 있으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전세를 낀 물건은 매도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월세로 돌리려고 하죠. 그런데 세입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전세 물건을 찾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 불균형이 가장 그 전세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놓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없습니다. 이제는 없죠. 과거에는 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처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처분하려고 덤벼드는데 예. 집은 안 팔린다 이 말씀이죠. 처분은 안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월세로 돌리는 게 좀 낫거든요. 네. 근데 월세로 돌려놓으면은 집을 팔기가 좀 수월합니다. 예. 그런데 전세를 계속 두게 되면은 집을 아무도 안 사죠, 이제는. 그렇죠. 왜? 2년 동안 기다려야 왜냐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거주 입장에서 이제 지금은 집을 살려고 하고. 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현재 줄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세를 두면 이제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대책을 통해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 이 전략은 잘못된 전략입니까? 어이가 없는 발상이죠. 원래 항상 그 모든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예.
정부는 이제 은행과 대기업을 선호하거든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은행은 왜냐면 같은 한 이제 패거리니까 예, 정부는 건설사들의 미분양을 팔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은행을 대출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 위반자들이 다 그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에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실제로 현장을 보고 세입자 전세를 사는 분들을 만약에 아마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런 발상은 안 나올걸요. 예. 근데 거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이 정책이 되풀이 돼요. 그래서 네. 실패를 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예, 그건 뭘 말하냐면 전혀 연구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갖고 계속 하는 거죠. 거기다가 언론 기자들도 현장 안 가고 그냥 받아쓰고 있고요. 저 이제 큰일 날 소리 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면 모르죠, 진짜. 그런데. 아니, 여기 지금 우리 YTN 라디오도 현장 가가지고 취재 안 하셨습니까? YTN 기자는 현장을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90% 넘는 집도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한 이유라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집 사기 싫다는 거죠. 집 사기 싫다. 집 사기 싫다는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아직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집을 왜 샀냐면 내 집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재테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테크수단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아까 앞에서 은행, 대기업, 정부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서로가 당신들 탓이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이라는 게 5년이라면 또 다른 사람 바뀌는 것이고요. 네.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예. 자, 그러면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집을 돈 있는 사람은 사도 되는 거죠. 예. 돈 없는 사람은 집을 사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돈 없는 사람 보고 집 사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출해 줄 테니까. 예. 세금 완화해 줄 테니까. 네. 그게 과연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집 사라는 건데 그게 과연 옳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외국에서는 빚내가지고 집 사는 사람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빚내서 집 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회의 어떤 통념이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집이라는 게 내 거라고 내 집일 필요가 없거든요. 네. 남의 집에서 살아도 내 집인데 네. 자꾸 내 집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문제죠. 또 빚내가면서. 네. 돈이 많다면 집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축복이죠. 행복이고. 올해 말까지가 집 살 기회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군요, 그러면? 그거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완전히 사이비 소리죠. 왜냐면 뭔가 집이 팔림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말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작년에도 보시면은 올해 말까지 집 사라 그랬거든요. 네. 재작년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항상 매년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네. 일반인들은 몰라요. 네. 자기가 집 사야겠다는 생각을 먹을 때부터만 모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올해 바닥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살지도 모르겠다.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데 이번 이참에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맞아 한번 이번에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모르는 채 집을 사는 쪽으로 마음을 굳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집 산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돈 1,000만 원을 빚을 져도 마음이 심란한데 1억, 2억씩 빚진다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 집이지만. 예.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죠.
그럼요. 그래도 말입니다. 정인석 대표님. 예. 그래도 만에 집을 사고 싶다라고 제가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의논을 했다면 말입니다. 네. 신규 분양을 사야 될 것 같습니까?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게 낫겠습니까? 신규 분양은 대개 이제 그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신규 분양이냐 기존 주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집의 사이즈 문제인데요. 자기 수준에 맞는 집을 사야 돼요. 그걸 거주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주 비용을 줄일수록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집을 사야 되고 네. 굳이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꼭 고집을 부리지 말고 예. 역세권의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같은 이런 작은 집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내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아파트에 너무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자기 네. 수준에 맞는 집을 산다는 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정말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장인석 대표 말씀 이렇게 듣고 보면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 방향이 모색되면은 좀 부동산 시장을 그나마 이 숨을 쉴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임대주택도 너무 전세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임대보다는 거리에 월세로 그런 임대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네, 멘트가 좀 안 들립니다. 네. 예, 여보세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저리에 월세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주면은 네. 일단 서민 주거가 안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가 없어져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집을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모기지론을 활성화시켜서 외국처럼 예. 자기 돈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평생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집을 살려면 최소한 자기 돈이 50%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 서민이 50%라는 돈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착한 부동산 투자연구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솔직한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착한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장인석 대표였습니다. 내일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에 계속되는 전세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테니까요. 경매 시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 4부에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네, 우리 장인석 대표의 이 돌직구에 제가 당황스러웠네요. 한통속이라는 말보다도 더 강한 멘트가 나가서 어쨌든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인터뷰에서 잠깐 이야기 중에 일부 현장 취재 없이 추측 기사를 쓴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출연자의 인터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오해 소지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역정도 나셨을 것이고 또 좀 화가 좀 나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기자분들 또 현장에 계시는 부동산 중개업자 여러분들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세무상담 준비했으니까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라디오 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충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학원열 씨가 예스를 통해서 포항이나 당진 같은 지방은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데 공감이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 심진택 씨가 또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 서민에게 빚을 잡고 오치라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집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거죠. 장 대표가 말씀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한 30% 정도가 있으면 집을 삽니다. 반드시 사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모기지론이 보통 30년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집을 사서 살아보십시오. 잔디 깎아야죠. 보수해야죠. 일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상담 내용 받고 싶습니다. 우물정 0945번 YTN 라디오 S를 통해서 그리고 생생경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연 주시면 저희들이 읽어드리고 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한 분 추첨해서요. 글로 세우면서 보내드리는 우화를 통해 쉽고 재밌게 들려줄 수 있는 성공의 법칙 스텔라는 어떻게 농장을 구했을까라는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십시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60세 이상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은행에 맡기면 부부 두 분 중에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무엇일까요? 생생경제 들으신 분들은 다 답이 나오시죠? 주택연금입니다. 그죠? 또는 영모기지라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 함께 계시는 분을 초대해서 스튜디오에서 한번 직접 이야기 들어봤지만 오늘은 이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또 실행하고 있는 은행에서도 어떨까 싶어서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하이페리온 지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주택연금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드렸나요, 말씀을? 예, 맞습니다. 네. 예. 모기지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고, 네. 또 주택연금, 영모기지, 똑같은 용어인데요. 예. 또 영모기지까지 아주 설명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주택을 팔아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제 주택을 팔죠. 팔아서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 자녀분들이 주로 상속을 받으실 테니까 네. 남는 돈 돌려주고 주택 팔았더니 오히려 그동안에 부모님께서 받은 연금의 원금 이자보다도 모자라더라.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부모님께서 장수하신다면 그러면 그 자녀들,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 200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베이비 부모들 54년생부터입니까? 예. 은퇴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입니까? 본격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한 50만 정도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주택연금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6,000건을 돌파를 했고요. 네. 지난해 처음으로 한 해 가입자 수 5,000명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점심 때 제가 은퇴한 선배님
점심을 같이 했는데요. 네. 요즘 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가 잘 되지도 않고 예전에는 평수 늘려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노후 준비다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위주로 해서 노후 준비했는데 매매가 잘 되지도 않고요. 네. 또 노후에 자식에게 뭐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거 영목이지 신청해서 주택연금 신청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선배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상품을 소개받아 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품은 주택연금 중에서 사전 가입, 사전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상품은 주택연금이었고요. 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 가입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그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50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6월부터 판매를 했습니다. 예. 단 이게 하우스푸어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라서 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1주택자입니다. 예.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50세가 넘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연금 지급 한도 영목이지.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게 매달 연금을 받는 건데 그렇죠. 이 사전 가입 주택연금은 그 100%를 한꺼번에 인출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기존에 내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하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사전가입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3억을 받았는데 네. 저한테 6억짜리 집이 있다. 네. 그러면 제가 나이가 50이 되었고 네. 부부도 50이 되었다 그러면 네. 3억을 대출을 받아서 3억을 갚고 그 3억은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받는 것처럼 계산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예전에 쓰신 분들이 네. 요즘 팔리지도 않고 또 원금 이자를 매달 갚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예. 또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상환도 어렵습니다. 네. 이런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고요. 네. 이 사전 가입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채권자에 넘어가는 것 막을 네. 수가 있겠고요. 동시에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1397번님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부터입니까 하셨는데 소춘주 지원장님 말씀을 빌리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고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사전주택연금은 5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이 되겠네요. 그죠? 예. 주택연금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입니다. 예. 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50세 이상 부부가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연금을 꺼내서 기존에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집에서 평생 거주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4471번님이요. 2억 정도 주택을 맡기면 월에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셨거든요. 이제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이 인출할 수가 있겠고요. 네.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 가능 기간이 짧아지겠죠. 예. 예를 들어서 60세라면 아파트 시세가 1억 원일 경우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해서 기존의 대출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예. 5억 원이라면 2억 원 정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50세라면 1억 원일 때 2,800만 원, 5억 원이라면 1억 4천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약 40%니까 전세값을 제한 비율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고객들 반응은 요새 좀 어떻습니까? 6월에 도입이 됐는데 3개월 동안에 200건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주택연금 신청 건수가 1,600여 건이었으니까요. 예. 상당한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하우스푸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하다 이런 걸 반증할 수도 있겠고요. 네.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예. 이게 좀 시장에서 먹혀 들어간다, 인기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지점장님. 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60세 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모두 네. 둘 다 모두가죠. 예. 사전주택연금 역시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한 사람만 60세가 넘었다, 50세가 넘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죠?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60세 넘으면 된다고 하던. 그게 이제 그렇게 바꾸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아, 정부의 입장이군요.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 주택담보대출의 고객들의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네. 연금 지급 한도 100% 이내에서 전액을 한꺼번에 인출한다. 이게 얼마까지가 최대 9억으로 치면은 한 4억 5천 아니다. 40% 3억 6천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6억까지만 6억까지니까 2억 4천. 그죠? 예. 네. 2억 4천까지만 볼 수 있고. 예.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네. 예. 만약에 최고 인출 한도까지 인출하지 않고 말입니다. 예. 조금 여유를 남겨둔다 그러면 요거는 평생연금으로 매달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는 일반 주택연금이 되는 것이죠. 네. 사전주택연금이 아니고요. 그렇죠. 사전주택연금은 대출 상환용도로 이제 하시는 거고, 예. 최고 인출 한도까지 쓰지 않고 일부만 썼다면, 그때는 이제 나머지는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예. 4471번님이 또 물으셨어요.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유익할까요? 그러니까 주택연금하고 사전주택연금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예전에 네. 대출 이자 내기도 버겁고 네. 소득이 없어서 네. 또 원금까지 상환하는데 굉장한 부담이 따른다라고 예. 한다면 사전주택연금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순수한 내가 노후 생활하는데 생활비로 써야 되겠다 매달. 네. 그렇다면 그땐 뭐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이 되겠죠. 예. 그걸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금자가 나오니까 또 우리 이재민 씨가 질문을 하셨어요.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처음 신청할 때 그 연금액을 끝날 때까지 그대로 받습니다. 네. 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연금액은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고 더 이상 그 차액을 요구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요구권이 있고 그 나중에 이제 정산할 때. 예. 어디에서 상담하면 됩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예. 1688-8114 여기도 예. 되고요. 예. 전국 지사 예. 국내 12개 은행에서 취급하니까 예. 웬만한 대형은행에서 가보시면 예. 이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목동 쪽은 우리 서춘수 주지사님께 많이 가겠네요. 그러면. 예.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금요기획. 이번 주 금요기획에서는 한국의 대표 경제관료이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모시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궁금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를 웹사이트 참여 게시판이나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금요기획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강봉균 장관을 모시고 금요일 날 또 금요기획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효도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뀌었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재민 씨가 질문했던 물가가 어떻게 연동이 되고 실질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들어가고 빠졌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기획 들어보시면 팟캐스트나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다시 듣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무상담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아시죠?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바로 답변해 드릴 겁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275 오늘은 좀 질문 내용이 깁니다. 긴데 상당히 중요한 또 민감한 내용이라서 잘 들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양도하실 소득이 있는 분들, 상속하실 분이 있는 분들. 네. 2754번님입니다. 3년 전 시골에 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사짓던 땅을 아버지께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관계로 시골에 계신 이웃 사람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빌려주셨습니다. 이런 거 많죠, 그죠? 많죠. 예. 이번에 그쪽 시골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농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는 모양인데요. 이럴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셨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수용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네. 물론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이 되면 그 세액에서 20%나 25%, 네. 40%나 50% 같은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네. 공공사업용 토지 그 수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감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존재한다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반적인 경우 이제 토지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에 감면만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이제 농사 짓던 땅입니다. 네. 이 경우는 농사 짓던 땅에 대한 감면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네. 아버님은 농사를 안 짓게 되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예. 자, 이럴 때 이제 감면 적용이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세 가지 케이스, 세 가지 경우 요건이 충족이 되면 네.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상속받은 농지를 예. 상속받은 그 아버님께서 상속인께서 예. 1년 이상만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시면 아버지 농사 지은 1년하고 할아버지가 농사 짓던 기간하고 합산해 줍니다. 네. 그래서 8년 이상만 되면은 연간 2억 원, 5년간 3억 원 범위 내에서 100% 감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처럼 도시에 거주하시면 일부러 1년 내려가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이럴 경우는 그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농지를 양도하시면 기존 할아버지 농사 짓던 기간을 인정해서 100% 감면해 줍니다. 네. 그래서 농사 지을 계획이 없으시면 3년 이내에 처분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분 이제 수용이 되셨다고 하는데 네.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받기 위해서 그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 역시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 지정이 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경작기간하고 지금 상속받으신 아버지의 경작기간, 물론 이분은 경작기간이 하나도 없지만 네. 할아버지가 8년 이상만 농사를 지으셨다면 예. 10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8년 자격농지 감면이 뭐냐라고 또 물어보실 텐데요. 네. 이 현재 농사 짓는 땅에 대해서는 농민들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네. 물론 예전보다는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네. 농민들이 그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예. 혹은 행정구역상 연접지역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으면 화성시나 수원시 네. 연접지역이나 직선거리로 20km 이내 지점 같은 경우 거주를 하면서 8년 이상 집적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양도일 현재 농지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 2억 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도 왜 농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도 저쪽 뭐 송파 쪽에 가면 그럼요. 농지가 있는데 예.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데 편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는 네.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예. 이렇게 편입이 되시면 편입된 날부터는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내가 10년 지었는데 도시지역에서 2013년 5월 1일 날 이 지구 지정이 돼요. 주거지역 편입 예정지로 공고가 돼요. 네. 그러면 5월 1일 그 예정지 편입일부터는 감면이 안 되고 네.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줍니다. 자, 이게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아이고. 감면들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이 경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보통 예. 취득할 때와 취득할 처분할. 때가, 예, 예. 그게 저희 소득세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그 차익의 6%에서 38%까지. 예. 근데 요즘 워낙 이제 양도 차익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금액들이 크니까 보통 양도 차익이 3억 이상, 그 양도 소득이 3억 이상 되면 예. 38%에다가 3.8%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차익의 거의 41% 반을 넘게, 내놔야 되네. 네,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을 내놓고 그냥 양도를 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지방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살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지내시는 게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직장이 허락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한다면 네. 직장 예, 그 저라면 아마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9811번님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경매로 사당동에 있는 조그만 빌라를 1억 3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경락 대금 외에도 취득세, 잔금 대출이자 정거주인 이사를 위한 이사 비용, 법무사 비용 등이 지출되었고요.
부엌과 화장실을 좀 수리해서 처분할까 했습니다.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취득세, 잔금대출이자, 세입자 이사비용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화장실과 부엌 수리비도 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당연히 비용 인정이 되는 거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네. 처분할 때 금액 대가로 받은 금액하고 그걸 취득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소요 비용들을 다 취득원가를 공제를 합니다. 네.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경우만 인정이 돼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의 주신 경우라면은 취득세 당연히 비용 처리됩니다. 법무사 비용도 비용 처리가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이걸 잔금 대출, 경락 대금 납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경매로 받으시면 세입자들이나 그 살고 있던 분들하고 이제 다툼이 있을 거고 네. 이사를 보내기 위해서 뭐 명도 비용이나 명도 비용이 됩니다. 이사 비용 같은 걸 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어렵고요. 그다음에 수리비 말씀하셨는데 네. 수리비 역시 우리가 뭐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사시를 교체한다든지 어떤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한 거는 가능한데 네. 단순히 싱크대를 교체하거나 화장실에 타일을 교체하거나 이런 경우는 수익적 지출로 봐서 원상을 회복시키는 지출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필요경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거를 전원주택을 구매를 했단 말입니다. 네. 전원주택을 구매를 해서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예. 안에 풀도 만들고 예. 했을 경우를 이런 경우는 저희들 방송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을 해보면 예. 그런 것들도 비용으로 인정받고 안 받고 했던 기준점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 지작물이라든지 네. 그 참 애매한데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얘기를 회계학에서 합니다. 예. 근데 일반인들이 어떤 게 자본적 지출이가 어떤 게 수익적 모르죠. 지출 모르죠. 그러니까 예. 그 건물의 내용 연수 더 예. 오래 쓸 수 있느냐. 예. 효용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인정합니다. 예. 뭐 수영장도 아. 마찬가지죠. 근데 뭐 도배공사를 했다거나 예. 뭐 이런 경우는 건물의 본질적 목적을 연장할 수 있는 네. 투자 비용은 자본 비용으로 인정을 하되 네. 그게 아니라 부가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그렇죠. 인정하지 못한다. 동일한 이렇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는 인정받기 알겠습니다. 어렵다. 예, 오늘 양도소득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서울과 이웃하다 자연을 품었다. 서울과 하나가 되는 부천 옥길지구. 힐링과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한 자연 친화적 생태 도시. 9천여 세대 대규모 개발지구의 중심. 10월 첫 분양 LH 부천 옥길지구. 분양문의 1600 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어제는 꽃밭에 물을 주려고 제가 이렇게 베란다를 열고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난이 꽃을 피우고 향긋한 냄새를 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꽃밭에 한번 물 줘보시죠. 베란다에. 가을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2145님 도서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